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기자 신지혜입니다. 21대 총선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0대 국회 지난 4년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하나 확실한 건 21대 국회는 지난 4년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지난 4년은 어땠는지, 앞으로의 우리의 정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이 자리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두 분께서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보신 거는 국회 밖에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 의원님하고 저는 당이 다른데 일을 같이 한 경우는 어떤 다른 같은 당의 의원 못지않게 많이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만드는 일도 함께 했고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법 만드는 일도 같이 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운영제도 개선, 즉 소위중심주의 도입을 비롯해서 현재 전투의 현장 같은 국회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도 원혜영 의원님이 고민을 이미 하고 계셨어가지고 또 모시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길에 항상 원혜영 의원님이 계셨다. 예,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전투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4년 우리 20대 국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하고 저를 비롯해서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의원들의 자부심이 그래도 몸싸움하는 국회, 동물국회는 면하지 않았느냐, 이게 자부심이었는데, 그 대신 비난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몸싸움 국회로 돌아가고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는 구현되지 않고, 그래서 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다만 궁즉통일하고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까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 가면은 이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지 않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20대 국회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 또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이 궁즉통의 주역의 원리를 좀 구현하는 그런 창조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타협과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적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과거 정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왜 유달리 지난 4년이 더 그래 보였을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뭐니 해도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이라는 사태를, 물론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16대 국회에서의 탄핵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탄핵 결정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물러난 일은 초유의 일 아닙니까? 이것이 주는 상처나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거를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 여야가 다 발휘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것이 대화의 단절도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이실 때, 의원님께서 보시기는 어때요? 특히 안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야당의 상황을. 탄핵으로 인한 극적인 이 정치 분열, 사실 이것이 국민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극심한 분열로 이른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원인은 현재 여야 정치 세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여야 각각의 주류의 권력에 대한 탐욕에서 저는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이 권력 의지 없이 나서서는 집권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들의 이 집단 안에서의 헤게모니 쟁취를 위해서 동료들을 정치적으로 학살하는 또는 억압하는 이런 행태가 너무 극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는 시점까지 이게 각각의 정치 세력의 정당성이나 이런 그 지속 가능성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지속 가능성이
극히 훼손되는 상황까지 이르면서 저는 국가 공동체가 이대로는 존속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라는 표현을 원혜영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제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국회 선진화법 통과까지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결국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었습니다. 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현재 선거제도 개혁 내지는 검찰 개혁 관련된 것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춰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 저는 야당이 어쨌든 아주 불만족스럽고 정말 못 받아들이지만 선진화법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 물리력은 행사를 안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감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재연되는 거 보고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가서 탱자가 된다는 얘기처럼 왜 우리 정치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뿌리내는 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건 또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니까 정말 21대 국회는 대화 타협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국회 운영.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게 21대 국회의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가 정말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될 거나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각 정당이나 국회의 운영의 모습들을 지켜본 입장에서 지금대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공천과 선거가 치러진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라진 시민의식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기술혁명으로 촉발된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가 지금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정치인들의 인식 수준은 70년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21대 국회가 아직까지는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징후를 관찰하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가 아무리 갖춰져도 선진화법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것을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변화를 보자면은 소위 중심주의로의 이행 즉 지금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아주 넓은 범위의 부처 소관 업무들을 동시에 다루고 또 기능별로 작동하는 법안 심사 소위나 예결 소위에서 법안과 예산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일부 상임위는 소위가 좀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만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오면서 그것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훨씬 더 작고 내실화된 그리고 법안과 예산을 동시에 다루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분야별 소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된다면은 다른 모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정당이나 공천에 이 변화가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회가 글자 그대로 나라 국자 회의 회자거든요. 네. 회의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어요. 그리고 국회법에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일주일 이내 첫 회의를 소집한다. 딱 명문화되어 있는데 2달, 석 달 겁니다. 제가 18대 국회 초대 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로 88일을 끌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 문화가 명확한 법 규정조차 어겨가면서 회의를 열고 안 여는 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데는 아주 단순합니다. 법에 정해진 회의 규정만 지켜도 열려있는 국회를 보고 그 국회 속에서 어쨌든 토론하고 따지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 심화시켜서
김 의원이 얘기하신 상임위원회가 이게 백화점입니다. 몇 개 부처를 놓고 주마 간산식으로 이것저것 건드리는데 그래 갖고는 심도 있는 국정에 대한 어떤 평가나 또 대안 모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상설화하면은 국민들은 항상 일하는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걸 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국회 회의 자체를 안 열고 앉았는데 물갈이 하자 그래서 눈 감고 막 쓸어내듯이 하는 거, 이거는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물갈이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물갈이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자유한국당은 공관위에서 현역은 30% 물갈이 하겠다. 최종적으로는 의원 절반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인위적인 물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나치게 계량 평가의 착각 또는 그런 계량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서 지나친 과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50% 물갈이를 소위 물갈이를 한다고 해도 정말 그 자기 소신 가지고 이빠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 50%를 잘라낸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지도부에 맹종하는, 눈치 보고 맹종하는 이런 사람들만 남겨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량 지표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바라보는 시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관점에서 법안 발의 건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미친 듯이 법안들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접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16대 국회 대비 17대 국회에서 이전 국회 대비 80%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했는데 20대 1회까지 평균적으로 80%의 임기를 거듭하면서 이 법안 발의 증가가 계속되니까 도무지 그래서 뭐 법안 가결 건수, 가결 비율이 낮다, 발의 건수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계량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법안을 과연 처리하면은 나라가 그만큼 더 좋아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공천에서의 이 교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정말 선인지, 물론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좋지 않다면은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역이나 선수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기준인지, 가령 미국의 하원 의장을 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같은 분이 그런 물갈이 기준이 있었다면은 저런 훌륭한 의회 지도자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서 저렇게 우뚝 설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수나 혹은 비율을 가지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물갈이를 하는 건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쁘게 표현하자면 정치 기술자들의 국민들을 오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을 하진 않지만 사실 혁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그 숫자로 이렇게 해석이 그래서 되는데. 좋은 의도로 그 집행을 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양적 지표를 충족시켰다고 질적 어떤 성과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선거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가 물갈이를 그것도 대폭 세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17대 국회에 60% 물갈이가 됐고 평균 50% 안팎입니다. 그럼 그만큼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갈이란 말부터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이게 물 아닙니까? 예. 여기 이제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 지금은 국회의원을 바꾸자는 게 물갈이인데, 이 물을 가는 게 물갈이죠. 이 고인물, 썩은 물을 바꿔야 물고기가 싱싱하게 생명력을 지니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썩은 물은 안 바꾸고 물고기만 바꾸자. 그래서 어디가 30% 한다니까 우리는 50% 한다.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주 우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환경, 그게 물이죠. 물을 가는 것, 그러니까 소위원회 제도를 전면 활성화하고,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에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는 회의 출석의 의무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거 얻어내려고 회의 열게 돼 있는 걸 안 여는 거. 그리고 법률 심사도 워낙 법안이 밀리니까 한 달에 2번 이상 법률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에 넣었어요. 그것도 안 지킵니다. 어떤 때는 여야 정쟁이 있다 보니까 전면 보이콧해서 안 하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일이 없는데도 바쁘다고 안 하고, 국회의원이 법안 심사하고 법률 제정하라고 뽑아줬는데 뭐가 바빠서 법에 정해진 회의 개최 의무조차 안 지킵니까? 저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일하는 국회의 구현은 법에 정한 회의 규정만 준수해도 국민들은 열려있는 국회를 보고 열심히 토론하고 그야말로 말로 싸우는 의원들과 정당들의 모습을 보고 어디가 옳다, 어디가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갈이의 기본 의미와 그 과제를 잘 설정하는 게 정치혁신의 근본이다. 지금처럼 대중영합적으로 몇십 프로 한다고 경쟁을 했는데 역대 선거 50% 안팎씩 물갈이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토양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언론에서 싸우는 모습을 방송으로 또는 지면으로 보여주면 시청률이나 열독률이 올라가는데 정책 생산에 관련된 이 실무적인 내용이 나가면은 그 부분이 확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메커니즘을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다뤄야 되니까 계속 생산적인 모습보다는 갈등의 모습들을 비춰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언론에 많이 나야 자신의 의정활동이 알려져야 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일하는 것보다는 싸우는데 그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 인센티브가 그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고민하고 입안을 하고 또 어떤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부족하신 이유는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익숙하지 않느냐 보면은 어릴 때부터 정치교육, 이것이 정교조가 하는 계기 수업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념 편향적인 그런 정치 수업이 아니라 독일의 보이텔스파우 협약에 따른 그 3원칙에 따른 정치 편향성이 제거된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소양 교육을 어린 학생 때부터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정치에 대해서 깨어있는 열린 시각을 가지고 관찰자, 감시자 역할을 시민들이 직접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치 문화의 변화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시민정치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그것은 학교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정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학교 교육이 시작된 시점부터 30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으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이런 오염된 정신 상태를 가진 집단들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구습에 익숙한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이 토양의 어떤 토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기존 토양을 못 쓰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황폐해진 흙, 오염된 물에서 좋은 그 열매가 맺고 물고기가 잘 자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21대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또 기존에 열심히 하고 다시 재입성하실 분들에게 좀 공부하는 자세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입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취직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내 개인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감히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국민의 삶을 좋게 하겠다고 그걸 대표해서 나선 사람이 자기가 맡은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분은 자기가 그 문제를 잘 모르다는 것조차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드는 극히 일부지만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리고 중요한 과제를 맡고 있으니까 머리가 좋든 나쁘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싶지 않은 유형의 공직자상으로는 공직에 진출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 내면에서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출세욕이나 과시욕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자체가 그 목적,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에 수반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의전을 이제 갖추어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가혹하게 이 특권, 소위 특권을 더 축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관급 예우를 예를 들어서 행정부처 국장급 예우 정도로 떨어뜨려서라도 무언가 그 남 앞에서 과시를 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갖은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출세욕과 과시욕에 의해서 움직여서 나오는 사람들은 공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총선 과정에서 과거에 이런 관행만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바람을 갖고 계신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불출마지만 김 의원님하고 저는 좀 다르시죠? 성격이 다릅니다. 네. 저는 7선의 공직자로서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다. 이제 떠나라. 내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거고, 김세현 의원님은 당연히 출마와 당선이 뭐 보장됐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누가 봐도 그럴 뿐이 자기 결단을 통해서 치열한 정치적인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정치를 개혁하겠다, 당을 개혁하겠다는 그런 치열한 정치 투쟁의 실천으로서 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좀 구별이 돼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인의 자세는 정말 내가 공공의 과제에 관심이 있는지, 그 일을 수행하는데 아주 뛰어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적합한 능력과 자세가 있는지 좀 자기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가 없으면 통제되지 않은 권력욕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정치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중요한 요소가 그거가 되겠죠. 공천 과정이 또 이런 공공의 어떤 의지를 검증하지 않고 다른 것에 치중하는 바람에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21대 선거 과정, 특히 공천 과정에서 이런 것만은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거 구습이랄 게 있을까요? 상향식 공천을 2014년, 16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많이 시도를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해봤었고요. 그런데 아직 당내 경선을 거치고 나면 본선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왜냐하면은 심정적 불복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내 경쟁했던 후보를 돕지 않거나 오히려 타당 후보를 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생겨서 아직까지 우리 토양에 이 부분이 잘 맞는지에 대한 이 회의와 반성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 당시에 당 지도부 앞에 줄서기, 거기에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이 인식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이게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정치 참여, 일반 시민의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깊은 정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정치 수준이 지금에서 크게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의원의 임기를 줄여서, 임기가 길어지면 권력이 유권자한테 많이 가기보다는 임기가 4년이 아니라 6년이 되거나 8년이 되면 선출직 공직자한테 그 기간만큼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권력이 많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4년 임기를 3년이나 2년으로 줄인다면은 더 짧은 주기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한테 이 권력이 더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직자 임기를 더 줄이는 것은 타당할지 몰라도 교체 비율을 지나치게 높여버리면 그게 공천이든 선거든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높아지면 국회에서 회의 참석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 지역구가 불안하면 지역 관리를 하러 회의는 출석 도장만 찍고 자기 지역구에 가게 됩니다. 아까 원혜영 의원님 말씀 바로 그런 국회는 들러리고 오히려 계속 그래서 지역에 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되 시민의 살아있는 이런 그 감시에 눈길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다른 개선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국회 임기 줄이자는 건 다른 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는 좋지 않은 그런 건데 아무래도 길면 좋죠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줄인다 그래도 2년은 너무 심한 것 같고 3년으로 줄입시다.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의원 공천만 5번 거치셨잖아요. 제가 선거는 9번 나와서 2번 떨어지고 7번 됐으니까 9번 공천을 받은 셈이죠. 88년에 처음 나오셨을 예.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한겨레 민주당으로 나와서 6등 하셨을 때. 떨어졌죠. 예전 인터뷰 보니까 3등도 아니고 6등에서 너무 5등입니다, 속상했다고. 정확히. 5등입니까? 제가 그때는 잘못 알았네요. 완전히 세력 위주로 민정당, 통일민주당, 평민당, 신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죽은 재정구 의원님하고 네. 유인태 의원, 우리 막내가 김부겸 의원 이렇게 새로운 정치하자고 나섰던 한겨레 민주당이 딱 서열이 정해졌어요. 전부 다 5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2번 하시고 나중에 이제 1등으로 이제 원에 진입하신 게 14대셨죠. 14대고 그 뒤에 15대 때는 또 국민회의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야권 분열 반대하고 민주당의 노무현 의원 이런 분들하고 남았다가 네. 또 보기 좋게 떨어졌죠. 그럼 새롭게 추가돼야 할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인기도 말고 후보의 어떤 면을 이제는 봤으면 좋겠다. 저는 역시 정책 역량, 그러니까 그건 능력과 자세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모두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만이 살 길이다. 어저께 대통령도 혁신이란 말을 10번 이상 강조를 하셨는데 그만큼 절실합니다. 근데 혁신의 핵심이 제대로 된 평가입니다. 평가가 제대로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기준이 더 우월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정치인의 선정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혁신을 뒷받침하는 수준 높고 심화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게 난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시스템 구축 단기간에 특히 야당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왕조 시대에도 정말 성군이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예 그렇게 세종대왕처럼 아주 탁월하신 분이 가끔씩 이 절대왕정 시대에도 가끔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민주정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어떤 이 인기에 영합하는 것만은 아닌 이 다른 어떤 큰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 것처럼 정당의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도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자기한테 충성을 향하는 사람들을 뽑게 되면은 뭐 망가진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자세와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좋은 공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방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세로 공천에 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지금 결과를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자리 물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청년 정치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순히 젊은 후보만을 공천하는 게 대안인 건지, 또 우리 정치권이 놓치고 있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있지는 않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청소년 때부터 제대로 되는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건 다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하물며 정치처럼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어쨌든 풀어야 되니까 그걸 풀도록 만들어진 게 정치인데, 그런 점에서 젊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훈련되고 공익적인 관점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립되고, 또 리더십도 그 과정에서 평가받은 그러한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 교육과 문화를 바꿔야 되고, 또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니까 정당들도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정립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의원님께서는 30대에 다 정치를 시작하시지 않았나요? 네, 제가 그렇죠. 한겨레민주당으로 38살에 우리 나이로 출마해서 보기 좋게 떨어졌고, 그렇죠. 네. 의원님께서는 좀 더 일찍 우리 나이로 입문하셨죠. 37에 예, 처음 1년 차이 나네요. 그땐 된 거죠. 부럽습니다. 제가 잘했을 텐데.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가 좀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지, 의원님처럼 30대에 들어와서 좀 패기 넘치게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라는 분들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앞에 주신 질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만, 공천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는 젊은 세대에서 정당에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공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타락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공천권자한테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면은 공천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아주 이 젊은 인재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독일의 이 연립 여당인 기민당, 기사당,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 그 영어식으로 영유니언이라는 기민기사당 양당의 공동 청년 정당인 형태입니다. 청년위원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자기들 이 위의 세대의 선배들한테 어떤 거침없는 쓴소리도 마다 않고 하면서 기민기사당의 인재 양성 및 어떤 수혈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독자성과 자생력을 가진 이런 실체가 좀 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이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권혜영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이런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이 인프라부터 까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의 틀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과제겠네요. 정치 혁신의 과제겠네요. 근데 지금은 그 권력 독점이 당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권력을 쥐면 내 동료들 중에서도 나와 의견을 달리하면 적으로 치부하고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인식부터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협상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이해관계가 관점이 다를 경우에 내가 100%를 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상호 동등한 시민 자격으로 이 협상을 해서 서로의 이해를, 다른 이해를 좁혀가는, 그래서 그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령 의원내각제를 실시한다고 한들 연정협약서, 이 정도 두께의 연정협약서를 뭐 한두 달에 걸쳐서 여러 정당들이 이 각각 사인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국회법 법률 사항도 지키지 않는데 이런 협약 사항을 내각제로 지금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지킬 것이냐. 그래서 저는 세대의 과감한 단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문화의
물들어 있는 솔직히 제가 40대지만 40대들도 이제 꼰대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50대 이상도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연령으로 획일화 할 것은 아니지만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세대가 정치 주류로 나와야 우리가 바뀐 정치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확실히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맞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제 경험으로는 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거라는 계기를 우리 국민들처럼 정말 아주 지독하게 잘 활용하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표적인 그 사건을 보면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가 무너지는 계기가 부마 항쟁 그리고 그 뒤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저격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결정적 계기 심지어는 권력 내부의 핵심 측근들까지 민심이 돌아섰구나 하는 걸 느낀 게 78년 말에 제10대 선거입니다. 거기에 동반 당선제 아주 어거지로 유신 독재를 유지하게 설계된 선거제도 하에서도 국민들은 야당에게 1% 가까운 초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민심의 향배를 보여주고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권력 측근의 인사들이 내부에서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거거든요. 또 대표적인 게 6월 시민항쟁, 87년 6월 시민항쟁이 그 뒤에 민주화의 큰 물결을 지금 열었죠. 벌써 30년이 됐습니다만 그 결정적 계기를 그 2년 전에 있었던 85년도의 2.12 총선입니다. 이민우 돌풍으로 알려져 있는 여기 유세장에 10만의 관중이 운집하고 그리고 이중대였던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도 여기가 저 제1야당이니까 유리하겠지 하고 줄 섰던 분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새롭게 신민당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엄청난 정말 세대 교체를 했죠.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스스로 우리가 힘이 있구나. 우리가 분명히 민주화를 원하는구나 확인했고 그것이 6월 시민항쟁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그러니까 19대 총선 다 예측 프로 했지 않습니까? 20대 총선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 잘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무섭습니다. 저는 기존 정당들 메커니즘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 각 당내 헤게모니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면 청년들이 일부가 들러리로 세워질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이 세대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필요한데 사실 그럴 에너지가 지금 충분치는 않다고 봐지고요. 각 당의 헤게모니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꿀 정도의 힘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21대 총선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많은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또 남은 4개월 동안 또 큰 변화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보겠지만 현재로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자각, 주권자인 이 나라 주인으로서 시민이 스스로 깨어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은 한 나라는 점점 망가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깨어난 눈으로 정치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궁죽통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통의 길을 보여주는 게 유권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회의 개혁 차원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20대 국회의원들한테 선진화법 그 몸싸움의 아수라장이 반복됐던 국회가 그래도 개혁 국회로 18대가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반성과 어떤 고민 끝에 정말 이제 몸싸움하지 않고 대화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원리를 국회 제도에 전면 도입하자. 이게 선진화법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총선까지 다 끝난 이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이렇게 뭔가 자기 삶을 마무리할 때는 좀 착해진다고 우리 20대 국회도 반성의 토대 위에서 정말 21대 국회는 몸싸움이 아닌 그 대화 타협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식물 국회가 아니라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국민들에게 정말 정치가 살아있구나, 정치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성만 한다면 합의는 쉽게 나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선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 맞으시는 기분 어떠세요? 설날 또 시장을 다녀야 되는데 벌써 게을러지더라고요. 좀 최소한 더만 다닐까 그러다가 마지막 인사니까 좀 다닐 때 다 다니자 하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만, 역시 그 선거도 싸움이니까요. 네. 싸우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구경하는 사람은 재밌는 게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즐기는 입장에서 여유 있게 또 뭐 좀 잘 여기저기 쫓아도 댕기고 그렇게 선거를 겪어볼 생각입니다. 의원님 이제 잘 마무리하시는 단계니까 이제 좀 마음도 편하시고 하시겠지만, 또 김 의원님은 상황이 좀 다르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 21대 총선 기다리시는 마음 요즘 어떠세요? 기초단체장 경우에는 그 뭐 광역단체장도 그렇지만 3선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을 같은 일을 이렇게 중단 없이 하는 경우에 이제 원혜영 의원님 앞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계제가 아닌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나름 최선을 다 한다고 이제 뭐 했는데, 이 10년을 넘어서 12년을 채우니까 사실 좀 소진이 많이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다시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좀 충전을 하는 그런 점에서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있지만은, 정치 상황이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나라는 더 위기에 빠져들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마음이 무거운 생각이 또 많이 들고요. 아무튼 21대 총선이 지금의 상황, 지금의 예상과는 달리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와서 다시 우리나라가 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있지만 또 생활 속에서의 정치도 있잖아요.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떠신지, 정치와의 끈을 계속 이어가실 건지, 아예 단절하고 그냥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 잠깐만 한 말씀 드리면은, 원혜영 의원님을 제가 거의 처음 배웠을 때 책을 한 권 보라고 주신 책이 생활 정치에 관한 책을 이전에 이제 활동하시던 그 내용들을 자료집 형태로 묶은 거를 저한테 주신 것을 아주 저는 감명 깊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8대 처음 등원하셨을 18대 때 그때 저한테 주신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시고 책을 주셨어요? 좀 눈에 띄었나요? 김세현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하는 분들이 수십만 명이 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근데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 인공호흡기를 띄면 이게 범법이 되는 거예요. 병원이 처벌받아요. 그리고 또 병원은 마지막 말기 환자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병원의 수입이 증대되는 그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고치려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하소연을 제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랬더니 이미 김세현 의원님이 그 전 국회 18대부터 입법 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이제 아직 성과를 못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좀 가서 같이 하자 제안을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선진화법도 꿍짝이 잘 맞고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사회 개혁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 호흡이 잘 맞고 관심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같고 그래서 정말 같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 의원님은 치열한 정치적 실천의 과정으로서 불출마란 결단을 한 거고 앞으로 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야말로 정계를 은퇴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일을 김 의원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같이 한 건데 법과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직 국민의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 문화로 확산시키는 일로 그걸 내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디 강연도 다니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선거제도 개혁이나 검찰 개혁 갖고는 우리들이 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치에 중요하지만 한 부분이고 아닌 정말 생활 정치 영역이 참 많고 또 정치 개혁에 있어서도 여야 간의 입장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 일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그런 점에서 싸울 일도 많지만 안 싸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더 많다. 국민들에게 싸울 건 싸우고 안 싸우고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 이걸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거다. 21대 국회는 그게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두 분이 여야 짝꿍이셨네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오내영 의원님께 죄송스럽지만은 저는 이렇게 단기적인 정치적인 유불리와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꼭 우리 사회에 국회나 사회에 필요하겠다고 생각돼서 몇 가지 과제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관심 있는 다른 의원님들 한번 좀 찾아보자고 하면은 그때마다 오내영 의원님 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또 많이 따르고 있는 선배 의원님이시고 저한테 많은 가르침과 또 사랑을 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야가 싸울 땐 싸우고 협력할 때는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21대 국회에서는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